이제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약집 66페이지를 보세요. 66페이지는 상단에 세 번째부터 점포의 유형이다. 그래서 이분부터 말씀드리는데, 이분도 과거에는 우리 시험에 굉장히 출제빈도 높았던 부분이에요. 최근 좀 뜸합니다. 그래도 한 번쯤 또 이야기돼야 되겠지요. 먼저 공간 균배의 원리 따른 점포 유형이다 있어요. 이때 공간 균배 원리라는 것은 경쟁 점포 간에 공간을 어때 균등하게 배분하는 경향이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간 균배 원리 따른 점포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집심성 점포라는 게 있어요. 자, 그리고 집재성 점포, 다음은 산재성 점포, 다음은 국부적 집중성 점포다. 지금 네 가지 유형이 있다 생각하시고, 자, 우리가 이런 자리입시다. 여기에 하나의 도시가 있습니다. 하나의 도시가 있다는 이야기요. 이 도시가 있는데 이제 집신성 점포라는 게 있어요. 집 이게 뭡니까? 모여든다. 심은 어때? 중심. 그래서 배후지에, 즉 상권의 중심에 모여 있는 게 유리한 업종 점포를 우리가 집심성 점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각하세요. 도시 중심에 모여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백화점. 들어볼 수 있겠죠? 백화점. 그래서 집성 점포의 대표내가 백화점이라든지 도매상 또는 보석상, 귀금속점 이 같은 걸 들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재성 점포라는 게 있어요. 집 모여든다. 있을 제자에 모여 있어야 유리한 유형보다 어떻게 같은 업종 형목끼리 모여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도시 오니까 여기에 가구점이 있으면 또 인근에 가구점 이렇게 어때? 가구점들이 모여 있잖아요. 또 이로 가구점들이 이렇게 모여 있더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같은 업종 형포가 모여 있어야 유리하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고객의 기호를 반영한 상품을 취급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객이 여기저기 둘러보고 또 물건 사야지 서로의 매출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같은 게 집재성 점포가 되겠습니다. 대표님가 가구점이라든지 공구점 들어볼 수 있겠지요. 다음 산재성입니다. 이게 뭡니까? 흩어지다 그 이야기지요. 흩어져 있어야 유리하다는 이야기로 분산 입지해야 유리한 유형 점포가 되겠습니다. 동네 슈퍼마켓 따닥따닥 붙어있으면 서로 불리하겠죠? 이처럼 흩어져 있어야 유리하다라는 거면서 산재성의 대표인 예가 되는 게 뭡니까? 잡화점이라든지 세탁소, 짭새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국부적 집중성 점포라는 게 있어요. 이런 특정지에 가면 모여있다는 얘기라서 국부적 중심지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도시에 여기에 돌산이 있으면 돌산 아래 가니까 어때? 석재상들이 모여있더라. 석재상은 아무데나 모이는 거 아니지요. 특정 장소 가야만 모여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이도 돌산 있네요. 이 아래 가니까 석재상들이 모여있더라. 이게 이제 국부적 집중 점포가 돼서 대표 예가 석재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간 균배 원리 따른 점포에도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집심성, 집재성, 산재성, 국부적 집성 점포다 생각하시고, 자, 대표님 예를 통해서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자, 백화점, 도매상, 보석상, 귀금속점 어디 해야 합니까? 집심성 점포가 되겠죠. 다음 가구점, 공구점은 집재성 점포가 되겠고, 잡화점, 세탁소는 어때? 산재성. 다음 석재상은 국부적 집중 점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이해하시고, 다음은 이제 양골의 2번이에요. 자, 상품의 종류에 따른 점포 유형이다. 소인데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자, 편의품이라는 게 있고, 선매품, 그래요. 전무품이 있다. 이런 이제 구별하시면 되겠는데, 이때 편의품에서는 일상생활용품이에요. 일상생활용품인 편의품을 취급하는 점포는 뭡니까? 편의품 점. 이렇게 점은 뭡니까? 점포예요. 점포. 다음은 선매품이라는 게 있어요. 선매품은 고객의 기호가 반영 상품이다. 그래서 고객이 여기저기 둘러보고 물건 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선매품입니다. 대표로 우리 가구라든지 웨딩드레스 이 같은 걸 들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고객이 상품의 가격이나 선호도, 품질 등을 여러 사람이 비교하여 구매하는 제품을 뭐라 한다? 선매품. 이걸 취급하는 점포를 선매품 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다음 전문품이라는 게 있어요. 전문품은 구매에 대한 노력과 비용을 아끼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무리 멀더라도 사러 가겠다는 이야기야. 아무리 비싸도 사겠다. 이 같은 게 전문품이에요. 대표적으로 명품 핸드백이라든지 명품 시계 이 같은 걸 들어볼 수 있겠죠. 고객이 상품의 가격이나 교통비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무리 비싸서 사겠다.
아무리 멀도 사러 가겠다는 이야기. 이게 전문품이다. 이걸 취급한 점포가 전문품점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편의품, 선매품, 전문품이다. 이거 용어만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챕터 점포형 말씀을 드렸고, 다음 네 번째 챕터 보시면 가능 매상고를 추계하는 방법이다라는 게 있어요. 이때 매상고는 뭡니까? 매출액이지요. 그래서 가능한 매출액을 추계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에 1등에서 가능 매상고 추정해봤잖아요. 바로 이와 같은 방법들이에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비율법, 유추법, 중력 모형법, 회귀분석법, 체크리스트법이다. 이런 방법들인데 간단하게만 살펴드립니다. 이분도 출제 비중이 낮은 부분이에요. 간단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비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비율법은 우리 이런 자리 봅시다. 자, 여튼 하나의 도시가 있다. 배후지가 있다. 상권이 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상권 내에서 월 지출 가능액이 지출한 총액이 1억이더란 이야기예요. 이 상권 내에서 월 지출 가능액이 총 1억이다라는 겁니다. 1억인데 내가 여기서 사과를 팔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사과를 팔고 상점은 나밖에 없다. 이렇게 가져왔는데 여기는 사람들이 월 총 얼마 지출한다 그랬어요? 1억 지출한다 그랬죠? 이 중에 사과 구매 비율이 5%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에 5%를 계산해버리면 얼마입니까? 500만 나오죠? 이렇게 해서 가능 비상고를 추정을 해볼 수가 있다. 이게 비율법이에요. 그럼 이때 사과 구매 비율이다 5%, 이걸 결정해서 주관이 개입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래서 자칫 주관적인 단점을 지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교재 봅시다. 대상 점포의 취급 품목에 대한 거래 지역의 총 지출 가능액에, 자, 이 지역의 총 지출 가능액이다. 여기가 지금 예를 들어서 1억이 되겠지요. 일정 비율을 곱하여,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사과다. 사과 구매비율 5%, 이걸 곱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상점포의 가능 매상을 추계하는 방법이다. 주관이 가장 많이 개입되는 단점이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유추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1차, 2차, 3차 하고 나눠 대상점포의 가능 매상을 추계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중력 모형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중력 모형법에서는 말 그대로 중력 모형, 이걸 활용해서 가능 매상을 추계하는 방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뉴턴의 중력 모형 얘기한다면 어떤지 거리와 질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요. 뉴턴은 과학자예요, 과학자. 그래서 거리와 질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이 질량을 우리가 지금 뭘로 보는 겁니까? 크기,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거리와 질량이라는 자, 두 가지 변수를 가지고 대상점포의 가능 매상을 추계해 보겠다. 이게 중력모형법이에요. 그럼 대표님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레일리의 소매일법이라든지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 바로 이런 내용들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음은 이제 실제 매상고와 이처럼 이론적 매상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걸 일치시켜주는 계수를 가리켜서 수정 이미지 계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매상고와 이론 매상관의 차이가 날 수 있다. 이걸 일치시킨다, 수정시켜준다. 그래서 수정 이미지 계수다. 이렇게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회귀분석법이라는 게 있어요. 회귀분석법은 이런 삽시다. 처럼 가능 매상고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더란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점포의 면적도 영향 미치겠죠. 다음 간판의 크기도 영향 미치겠죠. 그럼 주차장 면적도 영향 미치죠. 등등 여러 가지 변수를 짜고, 이 변수들로부터 가능 매상고를 추계하는 방법이 뭡니까? 회귀분석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체크리스트 보면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주로 보조 자료로서 많이 활용해 오고 있는데, 이런 방법도 있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가능 매상을 추계하는 방법이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5가지 있었어요. 5가지 뭡니까? 비율법, 유추법, 중력 모형법, 회귀분석법, 체크리스트법이다. 이 같은 방법들 생각하시고, 이 중에 주관이 가장 많이 개입된다. 단점이 있는 게 뭡니까? 비율법. 다음은 거리와 질량이라는 두 가지 변수를 통해서 대상점포의 가능 매상을 추계하는 게 뭡니까? 중력 모형법이다. 다음 가능 매상고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수를 설정하고, 이 변수로부터 가능 매상을 추계하는 건 뭡니까? 회귀분석법이다. 이렇게 간단히만 이해가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상업입지론이다, 이분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여기까지가 우리 교재 4장 부동산 입지 및 공간구조론이다. 이분 되겠습니다. 그래서 4장 다 맞춰드렸고, 다음은 5장으로 바로 넘어갈 수록 하겠습니다. 5장은
자, 여러분 약지 67페이지에요. 부동산 정책론이다 소개되어 있죠? 먼저 출제 경향부터 살펴드립니다. 최근 5개월 동안 한번 보세요. 24회부터 28회입니다. 가장 적게 몇 문제 나왔습니까? 3문제. 많게는 어때? 5문제 이렇게 출제입니다. 주로 4문제, 5문제 나오고 있죠? 지난 시험도 5문제 나왔고, 여러분 이번 시험도 4문제에서 5문제까지는 출제될 수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예상되는 부분이에요. 자, 다음은 출제 빈도 봅시다. 자, 우리 요약집은 1절부터 4절까지 4개 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1절은 부동산 문제와 부동산 정책에서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되어 있고, 2절부터는 구체적으로 토지 정책, 주택 정책, 조세 정책 다루고 있는 부분이죠. 여기 보니까 여기에 동그라미가 동그라미 많이 그려져 있죠. 확실히 구별된 영역들이에요. 그래서 자, 1절에 2번, 3번 챕터, 그리고 2절에 2번, 3번 챕터, 3절에 3번, 4번 챕터, 4절에 2번 챕터, 이분들이 어때? 집중적으로 출제된 영역이다 생각해서 반드시 이분들 어때? 정리가 좀 되셔야 될 부분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학습하시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각 챕터가 별표되어 있잖아요. 그 별표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수험 전략 읽어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68페이지 1절이죠. 부동산 문제와 부동산 정책이다 소인데 개괄적으로 소개한 내용이에요. 자, 1번 챕터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읽어보셔도 될 내용들이에요. 1번 챕터는 읽어보시고, 자, 2번 챕터 봅시다. 2번 챕터가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이다 소인데 별표가 장난이 아니네요. 그죠? 거의 매마다 한 문제, 두 문제는 꼬박꼬박 나오는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이다라는데 결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시장에 개입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정책을 시행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정책을 시행하겠다 이런 의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시장에 개입할 것인가? 먼저 시장 개입의 필요성이 있다. 여기서부터 정리해야 돼요. 크게 두 측면이에요. 하나는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때 경제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바로 시장에 실패 현상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시장의 실패 현상을 수정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이제 시장의 실패 현상이다. 여기서부터 용어 정리가 돼야 되겠지요. 시장이 있다면 시장기구 스스로가 자원의 최적 배분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 참 시장이 스스로 자원의 최적 배분을 달성시켜 준다라면 시장이 때 제 역할,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이유에서 시장이 스스로 자원의 최적 배분을 달성하는데 실패하더란 이야기예요. 이때는 시장이 제 역할, 제 기능을 다했어요? 다하지 못했어요? 다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시장이 제 역할 다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시장이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시장이 스스로 자원의 최적 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현상을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시장의 실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시장의 실패라는 현상이 나타나면 시장에만 맡겨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안 되겠죠? 따라서 이것은 시장의 실패 현상을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 시장의 실패 이 자체는 정부가 부동산에 개입하는 하나의 이론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시장의 실패 현상 수정에서 자원의 최적 배분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는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결국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개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개입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정치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이야기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때 사회적 목표도 여러 가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무주택 서민을 위해서 공공임대토를 공급시켜주겠다.
또 임대료 보조에 있다. 이것도 사회적 목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인류에서 개입을 하게 된다. 이때 사회적 목표라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효율성을 추구할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형평성을 추구할 수도 있겠고 때에 따라서는 기타의 목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한 이유는 크게 두 측면이 있다. 하나는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시장의 실패 현상을 수정해서 자원의 최적 배분을 달성하기 위함이며 또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할 수 있겠죠. 다음은 효율성과 형평성 등을 추구하기 위해서 개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또 우리가 이 생각을 합시다. 이처럼 시장 개입의 필요성을 느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시장에 개입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정책을 시행했다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상황이 더 안 좋아져 버렸어요. 그럼 정책에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다는 거죠. 이 같은 걸 우리 흔히 정부의 실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죠. 정부의 실패라는 현상이 나타나면 사회적으로 복지 수준은 좋아집니까? 안 좋아집니까? 안 좋아진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후생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사회적 후생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의 실패라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참 시장 개입의 필요성을 느꼈어요. 느끼면 시장에 개입을 해야 되겠지요. 그럼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세 가지 들어볼 수 있겠죠. 먼저 토지의 이용을 규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고 다음은 직접 개입 방법이라는 게 있고 다음은 간접 개입 방법이다. 지금 구체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야. 이 세 가지를 학자에 따라서는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 이처럼 두 가지로만 분류하기도 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직접 개입, 간접 개입 두 가지로만 분류한다면 토지 이용을 규제한 방법은 어디에 포함시킬까요? 간접 개입 여기에 포함시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 먼저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여기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개입이라는 예상하세요. 이제 정부가 또는 공적체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한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럼 직접 개입한다는 이야기는 부동산 시장에서 때에 따라서는 수요자의 역할을 수행하겠다. 때에 따라서는 공급자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자나 공급자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시장 때 직접 개입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책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이래서 우리가 직접 개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반면 조세라든지 금융 다음은 보조금을 지급해 주겠다. 다음은 부담금을 부과시키겠다. 등의 방법을 통해서 시장에 개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들이 모두가 뭡니까? 간접 개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특히 이분 잘 기억하세요. 자, 조세, 금융, 보조금, 부담금 이를 통해서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이는 어떤 방법입니까? 간접 개입이다. 이렇게 잘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런데 자 보세요. 이제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한국토지주택공사다. 공사니까 당연히 공기업이다. 할 수 있겠죠. 공기업은 어디 합니까? 공적 주체. 공사가 택지를 개발해서 공급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택지를 개발해서 공급한다. 일단 뭐가 됩니까?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는 거지요. 그래서 공적체가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니까 어디 합니까? 직접 개입이다. 할 수 있겠죠. 다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택을 건설해서 공급하겠다. 국민임대택을 건설해서 공급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다 뭐가 된 겁니까? 공급한다.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니까 어디 합니까? 직접 개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개입이다. 다음 취득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 이를 통해서 개입할 수 있겠죠. 자,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이는 조세니까 조세 이를 통해서 개입하면 어디가 됩니까? 간접 개입이다 할 수 있겠죠. 다음은 LTV나 DTI 비율을 상향 조정하겠다 또는 하향 조정하겠다 이런 방법으로 시장에 개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때 LTV, DTI 이들은 모두가 뭡니까? 주택 담보대출에서 심사 기준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LTV,
DTI 비율을 상향 조정한 얘기는 대출도 많이 해주겠다. 하향 조정한 얘기는 대출도 적게 해주겠다. 따라서 LTV, DTI 비율을 상향 조정한다. 하향 조정, 이는 다 뭐가 관련됩니까? 금융, 이와 관련된다. 따라서 어디에 합니까? 간접 개입이다. 할 수 있겠죠. 다음, 임대료를 보조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보조금을 지원한다. 간접 개입이죠. 다음은, 개발 부담금을 부과시키겠다. 그러면 부담금이니까 당연히 어디 합니까? 간접 개입이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구분을 좀 해봤습니다. 여튼 공적 주체가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수행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는 어디 합니까? 직접 개입이 되겠고, 다음은 조세, 금융, 보조금, 부담금 이를 통해서 개입하면 어디 합니까? 간접 개입이다. 이렇게 잘 구분을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 다 말씀드렸고요. 다음 이제 양물 선반의 시장의 실패다. 이분 소개됐죠? 이미 우리 용어 정리는 다 했습니다. 자, 시장의 실패다. 이는 뭐랍니까? 시장이 스스로 자원의 최적 배분 달성에 실패하는 경우다. 할 수 있겠죠. 시장의 실패다. 그럼 좀 시장의 실패 현상이 나타나면 시장에 맡겨두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한다. 그래서 시장 실패 이 자체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이론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자,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시장에 실패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이야기예요.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 실패의 원인부터 시장 실패의 원인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실패 현상을 초래하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뭡니까? 바로 시장이 불안정하다는 점이지요. 시장의 불안전성, 이를 들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독점, 경우에 따라서는 과점의 기업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독점은 제품을 생산사 딱 하나만 있는 경우지요. 과점은 뭐 두세 개, 아주 소수다. 그래서 독점, 과점 이걸 모아서 우리가 독과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독과점이다. 자, 그럼 우리 먼저 이 생각을 해봅시다. 시장에 기업들이 어때요?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아무 때나 빠져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시장에 기업들이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다라면 이때는 독점, 과점의 기업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시장의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다. 이건 뭡니까? 완전 경쟁 시장을 뜻하는 겁니다. 그럼 시장이 완전하다면 독점의 과점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독점, 과점이 존재하는 건 결국 뭡니까?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부동산 시장도 불안정하잖아요. 지금 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독점, 과점의 기업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독점이나 과점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만큼 생산하려고 할까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사실 독점입니다. 그럼 나밖에 생산성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내가 생산하도 사회적 필요만큼 생산합니까? 안 하죠? 물론 사회적 필요한 양만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어요. 그러면 필요한 거 생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적게 생산한다는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적게 생산을 해놓으면 어때? 재화의 품귀에서 나타나겠죠. 왜? 나밖에 없으니까 생산할 사람이. 그럼 품귀에서 나타나면 가격이 뛰겠죠. 그래서 초과를 얻고자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과학생산 이 자체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한다. 시장의 실패를 어때? 초래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 또 우리 생각합시다. 부동산도요. 부동산도 개별성이라는 특성이기 때문에 공급의 독점을 유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래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한다. 시장 실패를 초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들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는 먼저 우리가 정보의 대칭성, 여기서부터 살펴봅시다. 자, 보세요. 정보가 대칭적인 이야기는 무슨 시장 참여자 모두가 모든 정보를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시장 참여자 모두가 모든 정보를 알고 있으면 시장 참여 간에 정보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정보 차이란 초과율도 존재치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정보 비용도 존재치 않겠지요. 이게 뭡니까? 완전 경제 시장을 뜻하는 거지요. 그럼 부동산 시장은 완전합니까? 불안정합니까? 불안정하다. 그럼 시장이
불안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는 대칭적입니까? 비대칭적입니까? 비대칭적이다. B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비대칭적이다. 즉 정보가 비대칭적이다. 대칭적이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래서 시장 참여 간에 정보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정보 차이는 초과인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래서 거래사 문란해지고 자원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한다. 결국 시장의 실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부동산 시장에서 시장의 실패 현상이 나타나는 건 정보가 대칭적이기 때문입니까? 비대칭적이기 때문입니까? 비대칭적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정보가 비대칭적이라도 결국 시장이 뭡니까? 불안전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됐습니다. 다음, 정보가 비대칭적에서 결국은 초과인이 존재할 수 있죠? 그럼 초과인이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가격 왜곡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에서 가격 왜곡이다. 이 표현이 나오면 뭘 생각하겠어요? 아, 초과인이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규모의 경제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흔히 규모 경제를 우리가 비용 체감 산업이다. 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용어부터 정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규모의 경제라선 생산, 즉 공급을 늘리면 늘릴수록 장기적으로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이와 같은 현상을 말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말한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아파트를 생산해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 아파트를 한 동 짓는 것보다는 두 동 지을수록 또는 세 동, 네 동 지을수록 동당 평균 원가로 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면 나와 똑같은 제품을 생산한 기업들이 시장에 들어온 걸 좋아할까 싫어할까요? 싫어하겠지요. 그럼 다른 기업들이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에서 진입을 못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진입 장벽을 유도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인류에서는 자, 원가를 높여야 될까요? 떨어뜨려야 될까요? 떨어뜨려야 되겠지요. 원가를 뚝 떨어뜨리면 이 떨어진 원가를 맞추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이 시장에 들어오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원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생산을 어떻습니까? 몽땅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몽땅 해야 돼. 따라서 과대 생산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시장에 진입 장벽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진입 장벽, 이래서 기업의 진입과 퇴고가 자유로우지 못하겠죠? 못하겠죠. 이도 시장을 불안정 만드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시장 실패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 또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하는 거죠. 시장 실패를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외부 효과의 문제를 들어볼 수 있겠죠. 자, 외부 효과는 다른 말로 우리가 외부성이다. 이렇게 표현데 아주 쉽게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이 토지가 있어요. 이 토지는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때에 따라서는 긍정적으로, 때에 따라서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외부 효과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외적인 요인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걸 뭐라 합니까? 정의 외부 효과다. 또는 어때? 외부 경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정의 외부 효과를 초래하는 재화의 생산을 사적 시장에 맡겨놓는다면 이때는 사적 평만큼 생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오히려 적게 생산한다. 그래서 과소 생산의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외적인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느냐, 이걸 어떻게 우리가 부의 외부 효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외부 불경제다 표현합니다. 그렇죠? 이처럼 부의 외부 효과, 외부 불경제를 초래하는 재화의 생산을 사적 시장에 맡겨놓는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사유로 평만큼 생산될까? 아니겠죠. 오히려 많이 생산한다. 그래서 과대 생산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 효과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는 정의 외부 효과 또는 부의 외부 효과, 두 가지인데 둘 모두가 어떻습니까? 자원의 최적 배분과 거리가 멀죠? 그래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한다. 결국 외부 효과의 존재 이 자체가 시장의 실패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외부 효과는 제가 결론만 지금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더 구체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공공재의 존재를 들어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공공재는 것은 공공의 목적으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쓰는 대표인 공공재 뭐가 있습니까? 뭐 국방이라든지 치안, 소방 이것들이 다 공공재예요. 또 부동산 관련해서도 공원이라든지 도로, 뭐 등대, 상하수도, 가로등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다음 산림이나 명승지 이처럼 자연이 잘 보존된 토지 역시 공공 성격을 지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같은 공공재도 소비의 여러 특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비의 비배제성이라는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소비의 비경합성이라는 특성이 있다는 거죠. 이때 소비의 비배제성 말 그대로 공공재는 소비에 있어서 배제시킬 수 없다는 특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소비에서 배제시킬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지금 오늘 학교는 수업이잖아요. 학교는 이 수업인데 졸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졸고 있다. 그럼 졸고 있다 해서 수업 끝나고 절대 학원 앞에 있는 도로 밟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학원 앞에 있는 도로 안 밟고 가나요? 다 밟고 갈 거 아니에요. 뭡니까? 배제시킬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소비의 비배제성이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비경합성이라는 게 쓰이는 소비에서 경합되지 않는다는 특성이에요. 그럼 소비에서 경합된다는 얘기는 내가 소비하도록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치 않는다. 다른 사람도 소비할 수 있다는 거지요. 결국 공동 소비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학원 앞에 있는 도로 내가 밟고 지나갑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도 밟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공동 소비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게 비경합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재는 이처럼 소비의 비배제성, 비경합성이라는 특성이 있다 생각하시고 용어 하나하나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생산입니까? 소비입니까? 소비. 다음 배제성입니까? 비배제성입니까? 비배제성이다. 경합성입니까? 비경합성입니까? 비경합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서 이처럼 공공재는 소비의 비배제성, 비경합성 특성을 지니고 있다. 결국 소비의 비배제성, 비경합성의 특성을 지니는 재화를 뭐라 합니까? 공공재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소비에서 배제시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대가를 지불하려고 할까 안 할까요? 안 하겠죠? 마치 버스비 안 내고 버스 타는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가려서 우리가 뭡니까? 무임승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요약집 30번도 안 읽어보고 기출문제 3번도 안 풀어보고 학교에서 합격증 받고는 싶겠죠. 그렇죠? 공부는 뒤지게 안 하면서 합격하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뭡니까? 무임승차지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무임승차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예외예요. 여러분들 다 예스 복습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몇몇 언니들 지금 눈이 시뻘겋습니다. 시뻘게. 왜 그럴까요? 오늘 수업을 해서 어쩌면 잠 못 자고 동사 들으면서 예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모님 끄덕끄덕하시네. 좋습니다. 하여튼 소비의 비배제성이다. 이 뜻은 무임차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도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하는 거지요. 또 소비에서 배제시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직접 생산하자도 나는 소비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사적 시장에 생산을 맡기려면 생산하려고 할까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안 하겠지요. 그래서 과소 생산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과소 생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어요. 이분도 우리 시험 2번이나 답이 됐던 부분이에요. 이렇게 출제했죠. 공공재 생산을 사적 시장에 맡게 되면 사회에서 필요한 만큼 충분히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OX, X 잘못됐죠? 사회적 필요보다 적게 생산된다는 겁니다. 무임승차 현상을 초래할 수 있고 과소생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공공재의 존재 이 자체도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하는 시장시장 초래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처럼 공공재는 사적 시장을 맡겨놓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정부가 개입한다는 이야기. 개입해서 공공의 기금이나 세금을 공무원의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공공재는 특히 정해 외벽과를 초래한 경우도 많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공원 이 같은 경우도 어때? 정해 외벽과를 초래한 대표인 재화다 할 수 있겠지요. 됐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자, 그래서 공공재에서 말씀드렸고, 다음 이외에도 뭐 소득의 불균형이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에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시장에 실패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시장에 실패라는 현상이 나타나면 이를 어떻습니까?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는 어때? 시장에 개입을 하고자 한다. 그래서 시장의 실패 현상 야채는 정부 어때? 시장에 개입하는 이론적인 근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도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이 나왔죠. 자, 이제 외부효과의 존재, 공공재의 존재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이론적인 근거가 된다. 어때? OX. O. 맞는 이야기 되겠죠? 자, 보세요. 외부효과의 존재다. 공공된 존재. 이 자체가 결국 뭡니까? 시장의 실패를 초래한 원인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시장 실패를 초래한 원인이기 때문에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 때 시장에 개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래서 시장 개입의 이론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이제 시장 실패의 원인 여기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요약집 2번 챕터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이다라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건 반드시 이해가 좀 되실 수 있어야겠죠. 특히 밑줄을 그어진 지문들 잘 보셔야 될 겁니다. 됐습니다. 다음 3번 챕터로 넘어갑니다. 3번 챕터는 외부 효과다 소개인데 이분 역시 별표 5개짜리예요. 거의 매마다 이분도 때 빠지지 않고 또 출제해야 된다 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이 외벽에서 간단히 말씀했어요. 외벽과는 다른 말로 뭐라 표현합니까? 외부성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외적인 요인에서 대상선의 가치에 영향을 미친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용어부터 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외벽과는 근본적으로 시장을 통합니까? 통하지 않습니까? 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시장을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장을 통해버리면 외벽과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즉 시장을 통하지 않냐고 제3자에게 자, 의도한 결과입니까? 의도하지 않은 결과입니까?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주는 거예요. 만약에 또 의도한 결과라면 외벽과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참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나와서 의도하지 않은 혜택, 즉 이익을 줄 수도 있고 손해를 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참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 손해를 끼침에 불구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누구 입장에서? 외벽과를 유발시키는 주체 입장에서다 하는 겁니다. 그때 제3자 입장이 있겠죠. 그럼 제3자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제3자 입장에서는 자,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할까 안 할까요? 안 하겠지요. 그럼 제3자 입장에서는 대가 없는 이익을 얻는 경우다 할 수 있겠지요. 그렇죠? 대가 없는 이익을 얻기 때문에 결국 이익을 얻으면 불구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외적에서 긍정적 영향을 받는다 할 수 있겠지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뭐랍니까? 정의 외부 효과다 또는 어때? 외부 경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때 제3자가 이익을 얻는 만큼 대가를 지불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외적인 요인에서 긍정적 영향을 받는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정의효과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혼자 보세요. 이익을 얻는 만큼 대가를 지불한다면 여기는 어때? 이익을 끼친 만큼 대가를 어때? 받겠지요. 받겠죠. 그럼 대가를 받는 이야기 그것 어때? 시장을 통해버린다는 이야기지요. 이는 외벽과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영어부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시험은 이렇게 말 바꾸겠죠. 시장을 통하여 무조건 잘못되어 있다. 다음 의도한 결과가 무조건 잘못되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정확히 하셔야 돼요. 시장을 통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혜택, 즉 이익이나 손해를 끼침에 불구하고 그때는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뭡니까? 외부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 입장에서? 주체 입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보세요. 자, 이처럼 외부 효과를 유발시킨 주체 입장에서는 비록 의도하지 않지만 이제 손해를 끼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불구하고 대가를 지불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그럼 제3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잖아요. 대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제3자 입장에서는 대가 없는
대가 없는 손해를 보는 경우다라는 이야기요. 참 손해를 보지만 그에 따른 대가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제3자자는 결국 외적인 면에서 긍정적,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할 수 있겠지요. 이걸 해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부의 외부 효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부의 외부 효과다라는 겁니다. 자, 이를 어떤 외부 불경제다 또는 외부 비경제다 참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외부 효과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뭡니까? 정의 외부 효과, 외부 경제라는 거지요. 또 하나는 부의 외부 효과, 외부 불경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도 여러분들이 제3자인 내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아주 쉽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제3자인 내 입장에서 대가 없는 이익을 얻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외적으로부터 긍정적을 받겠죠? 그래서 좋다는 이야기. 정의 외부 효과, 외부 경제다. 반면 제3자인 내 입장에서 대가 없는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안 좋기 때문에 부의 외부 효과, 외부 불경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참 외부 효과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자, 정의 외부 효과, 외부 경제라는 거지요. 또 하나는 부의 외부 효과, 외부 불경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이와 같은 외부 효과는 생산 과정에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소비 과정에서 나타나기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생산에 있어서 정의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 사례가 있겠죠? 그러면 소비에 있어서 정의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 사례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같은 외부 효과는 토지의 어떤 특성과 관련해서 것인가? 사실 어때? 이 토지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야기. 움직이기 때문에 외적인 요인부터 영향을 받겠죠. 부동성. 또 이 토지는 다른 토지와 이렇게 인접돼 있다. 인접된 토지부터 영향을 받겠죠. 인접성. 그래서 외부 효과는 토지의 어떤 성입니까? 부동성 그리고 인접성과 관련이 있다. 우리 집에서는 인접성을 어때? 연속성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연속성. 자, 보세요. 연속되어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연결되어 있다. 자, 보세요. 연속성과 영속성은 엄연히 다른 말이잖아요. 지금 연속성. 연속되어 있다는 이야기야. 이건 연결되어 있다. 인접성. 이걸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외부 효과는 부동성, 자, 인접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 또 이렇게도 출제되었습니다. 자, 부의 외부 효과는 개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OX. X. 잘못됐죠? 부의 외부 효과도 당연히 외부 효과니까 어떤 성입니까? 부동성, 인접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고, 다음은 이제 우리가 또 이런 사례를 한번 살펴봅시다. 최근에 우리 시험에서 정의 외부 효과냐, 부의 외부 효과냐 이걸 구별하는 사례예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자, 이처럼 이제 쇼핑몰이 하나 들어섭니다. 대형 쇼핑몰이 있으니까 인근에 이것은 주거지역이 있다는 이 주거지역에 아파트의 가격이 어떻습니까? 상승하더라는 이야기야.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더라는 겁니다. 자, 이건 무슨 쇼핑몰이 들어섰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외부 효과를 유발시킨 주체가 되겠지요. 그럼 아파트 가지고 있는 나는 뭡니까? 제3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제3자께서는 아파트에 상승했으니까 이익을 얻었잖아요. 그랬더니 대가를 지불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안 하죠. 자, 끝에는 결국 대가 없는 이익을 얻는 경우다. 이게 뭡니까? 정의 외부 효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상하시면 아주 쉽다. 항상 누구 입장에서 하자? 제3자인 내 입장에서 생각하자는 이야기예요. 반면 또 이렇게 보시면 출제됐고, 또 이렇게 또 출제될 수 있다는 이야기야. 자, 보세요. 쇼핑몰이 들어서자 이 지역에 교통 혼잡이 너무 심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인근 지역에 아파트의 가격이 어때? 하락하더란 이야기예요. 하락하더라. 그럼 이제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제3자인 내 입장에서는 가격을 하니까 손해보잖아요. 이따른 대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럼 대가 없는 손해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부의 외부 효과 사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똑같은 쇼핑몰이 들어서다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되는 거,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아파트가 상승한다. 그럼 이제 아파트 가지고 있는 제3자인 내 입장에서 어때? 외적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대가 없는 이익을 얻는다. 정의 외부 효과고,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면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대가 없는 손해 부의 외부 효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연을 배출하는 자, 석탄 공장이 들어섰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래서
그래서 인근 지역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더란 이야기예요. 자, 이건 어디에 합니까? 부의 외벽화 사례다. 알 수 있겠죠? 이렇게 구려진 데서 어때? 자, 정의 외벽화냐, 부의 외벽화냐 구별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항상 제3자인 내 입장에서 고려하다. 그래서 내 입장에서 대가는 이유로 넣는다. 그럼 외적에서 긍정적으로 받겠죠? 정의 외벽화다. 대가는 손을 보면 부정적으로 받겠죠? 부의 외벽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골 1번에 나와 있는 외벽과 의 여기까지는 다 말씀드렸어요. 가급적이면 수업 시간에 설명 잘 들으면서 이해하시라고 제가 칠판에 이렇게 판산 내용도 요약집에 박스로 다 넣어드린 거였죠. 저거 참 친절합니다. 하여튼 참고해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 더 구체적으로 부동산에 관련해서 외벽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합니다.